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는 뭐 이제 토론 관련돼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오늘 뭐 주제 자체가 거래량이다 보니까 거래량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토론에 앞서서 한 분씩 소개를 먼저 해 본 뒤에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그 두성규 박사님부터 뭐 한 명씩 그 소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한 22년간의 근무를 마치고 사실 지금은 이제 목민경제정책연구소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대표를 맡아보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이제 많은 언론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많이 만나 뵙고 있고요. 저는 이제 부동산과 관련해서 많은 전문가분들이 계시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저는 부동산 시장을 전망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그런 지표들과 함께 정책이라든지 또 제도 변화 그런 부분들에 좀 더 방점을 두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쪽에서도 우리가 조금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보고 해석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드림으로써 시장을 보는 보다 정확한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이은영입니다. 보통 오늘 같은 자리는 부동산이 주된 주제로 되어 있는데 저는 평소에 부동산과 함께 건설업 얘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이 사실 뭐 제일 큰 관심이시긴 한데 사실 한국에서 단어를 말했을 때 연상되는 걸 얘기하자면은 아무래도 건설과 부동산은 함께 따라서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뭐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단순하게 뭐 부동산 뭐 그래프가 이렇게 됐다라는 것보다는 이제 건설업 얘기를 함께 섞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투자나 입주권 이런 것들도 이제 상담을 해드리거나 뭐 소송을 하시거나 이런 것들 도와드리고 있고, 또 조합에서도 사실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뭐 PM 업무를 좀 도와드린다거나 아니면 조합에서 시공사 협상할 때 뭐 이런 것들을 좀 도와드린다거나 처음에 조합 설립 절차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용역을 받아서 하고 있는 업무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이재문 소장입니다. 제가 이제 창조도시경제연구소는 이제 방송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강의 관련해서 이제 일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창조도시경제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제 제 본업은 시장에 이제 아파트를 공급하거나 지식산업센터를 공급하는 어떤 공급자로서의 디벨로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이 부동산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이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변하면서 이런 것들의 어떤 경제적인 요소에 어떻게 작용이 돼서 시장을 바꾸고 여기에 실수요자들이 이제 가세해서 이제 어떤 주택을 얻어가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이제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님만 부동산경제연구소 기님만입니다. 앞서서 제가 뭐 강의를 했으니까요. 뭐 더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고, 저는 방송하고 책하고 컨설팅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힘들게 오셨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토론 뭐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거래량이 핵심이다 보니까 거래량 관련돼서 또 이게 왜 거래가 좀 많이 일어났느냐라는 궁금증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서울에 지금 거래량을 보니까 뭐 1000건을 처음으로 넘었더라고요. 한 1386건, 1300건 정도가 넘어섰고요. 또 뭐 수도권을 보니까 뭐 아직 집계가 마감되지 않았는데 저번 달까지만 해도 한 4,800건 정도 됐다가 지금 한 6,600건, 뭐 마무리가 되면 한 7,000건 정도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36% 정도가 거래량이 증가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량이 왜 늘어나는 원인이 뭔가 그런 부분에서도 제가 좀 토론을 해볼 텐데요. 이게 과연 어떤 뭐 주택 가격이 조정이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1.3 대책 이후에 담겨져 있는 뭐 여러 가지 핵심 사안들 때문인지, 그거에 대해서 시장을 좀 진단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박사님께서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난 배경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설명 주시면서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거래량 부분 저는 이제 여기 오기까지 오늘 이제 2월 25일자 기준으로 해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에 들어가 보면은 이제 매일 같이 그 거래량이 이제 나오고 있죠. 서울이라는 것이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상징적이고 대표적이고 또 여러 가지 변화를 이끌고 있는 그런 지역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보게 되면은 사실 1월 달에 오늘 이 날짜로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1,386건입니다. 굉장히 많이 늘었죠. 쉽게 말하면은 저 12월 달에 그 지금 838건이고 11월 달에 작년이죠. 작년에 733건이니까 굉장히 많은 거의 2배 가까운 숫자가 거래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월 달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거래 신고 자체가 한 달간 30일간의 그 여유 기간을 두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1월 말 저 3월 말 돼야만이 확정적으로 되겠지만 현재 2월 달의 경우에서도 벌써 840건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보면은 굉장히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이 거래량이 늘어났다는 것은 저는 해석하기로는 시장에 있어서 그동안 여러 가지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위축되었던 그 수요 심리 자체가 다소 회복된 것이 아닌가.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 부분만 보게 된다면은 결국에 있어서 금리와 관련된 시장의 변화 여건들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만 이어진다면은 심리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향후의 미래 상승에 대한 즉 시장에 대한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감들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거래량만 가지고 볼 때는 결국은 시장을 좌우하고 있는 금리와 심리 이 측면에서 볼 때 금리 시장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 심리 즉 수요 심리나 거래 심리 부분에 있어서도 봄바람이 지금 조금 불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관련돼 가지고 그 소장님께서 뭐 지금 이 시장 흐름 거래량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좀 뭐 반론해 주실 게 있으시면 말씀 주시고 또는 뭐 흐름을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예. 예, 주제 발표하고 또 우리 두 박사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저는 조금 시장을 거래량 측면에서 보기에는 좀 시장이 회복 국면에 있다라고에는 약간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정상적으로 이제 운영이 된다라고 했을 때 서울의 이제 평균적인 거래량은 6천 건에서 한 8천 건 정도가 이루어지고 이것이 이제 어떠한 그 부동산 과열기를 거치면서 한 15,000건까지 갔다가 600건, 500건 이렇게 이제 유지되다가 1.3 대책 이후에 이제 한 1,000건, 1,200, 1,300건 정도로 이제 늘어나서 뭐 지난달에 비한다면 이번 달이 뭐 2배 정도 늘어났다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서울의 평균치를 밑돌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번 달에 현재까지 이제 뭐 정확하게는 이제 2월이 지나가서 통계가 잡혀봐야 알겠지만 현재 추세를 본다 그러면 현재까지 한 600건에서 700건 정도 이루어졌고 앞으로 그 신고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뭐 이것이 2,000건, 3,000건으로 확 늘어나기에는 좀 본질적으로 한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거래량이 한 1,200건, 1,300건 정도 늘어나는 이제 저면에는 뭐가 있냐면 잘 아시겠지만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9억 원 이하의 아파트들의 어떤 대출을 이제 완화해 준다든지 또는 이제 이자를 싼 값에 준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주택 가격을 떨어진 상태에서 내가 주택을 사야 되겠다라는 일부 수요가 움직여졌지 이것이 본질적으로 시장을 움직이기에는 아직까지 저는 이제 한계가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2023년 우리 이제 시장에서의 가장 큰 본질적인 문제는 발제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이제 미분양이 어떻게 될 것이냐인데 당분간은 미분양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 우리 시장 구조가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제 뭐 6만 8천 호 정도인데 이번 달에 7만 호가 넘게 된다 그러면 다시 시장은 조금 이제 얼어붙을 수 있는데요. 결국에 이 미분양이 증가한다라는 얘기는 건설사들의 어떠한 재무 상태가 이렇게 좋아지지 않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 2023년에 이제 벌어질 수 있는 어떤 가장 큰 문제는 미분양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이 미분양 증가로 따라서 부동산 PF 사업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 부동산 PF를 브릿지론을 비롯해서 이제 PF를 받은 건설사나 시행사들이 이거를 리파이낸싱을 통해서 자금을 다시 순환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가 이제 우리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틀에서 움직이는 하나의 주요 흐름이 이제 올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금리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이번 달에 이제 금리를 동결했다라고 얘기해서 금리가 끝나는 건 아니죠. 어쨌든 대외적인 변수가 아직 불확실하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당히 지금 이제 3% 정도 잡힌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이 잡혀 있지 않은 이런 상태에서 금리가 지금까지의 기조를 바꿔서 금리 인하로 간다든지 이러기에는 지금 현실적으로 너무 무리가 있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정부가 급격히 부동산이 연착륙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1.3 대책을 비롯해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거를 시중은행권을 지금 억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억누른다라는 얘기는 시장이 수년을 하거나 순조롭게 이 작용을 해서 시장에 연착륙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이 되면 이거 지금 억누른 것만큼의 비용을 또 부담해야 된다라는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고물가와 같이 이제 고금리 형태의 어떤 시장이 움직여질 수밖에 이제 없다는 부분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전세 시장의 동향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임대차 3법을 시행했을 때는 이제 시장에 전세 가격의 이중 가격이 형성됐습니다. 전세 가격이 이중 가격이 형성되면서 기존의 전세 계약을 계약갱신 청구권을 청구해서 계약갱신을 차른 분들은 5% 미만의 전세가 상승을 맞이한 상태에서 이제 올해 내년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런 집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나 그런 전세주택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은 큰 문제 없이 제가 봤을 때 조금 이렇게 탈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지난 2년 동안 이 신규 계약의 전세가들은 상당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억짜리 전세가 12억, 13억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지금 이게 조정을 받는 기간에 있는 거죠. 잘 아시겠지만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임차인이 임의 해지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 임의 해지를 하게 됐을 때 임대인이 주택 가격을 돌려주지 못하게 된다라면 그 가격은 이제 주택 가격의 하방 압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결국에 이 주택 가격의 하방 압력을 받고 미분양이 증가하고 건설사의 PF 문제가 올 내내 화두가 된다 그랬을 때에는 일시적으로 정부 정책이나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은 일부 수요자들이 주택을 사서 거래량이 어느 정도 증가를 했다가 다시 감소하거나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어떤 이런 추세를 보여줄 수는 있어도 이 전반적으로 완화적 기조에서 주택 경기가 살아날 수 있을 정도의 기운이 된다라는 거는 조금 이제 좀 한계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한계가 좀 있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미분양 관련돼서 이야기를 주신 것 같아요. 그만큼 뭐 거래량이 이제 기축주택 시장 안에서만의 그 거래량 문제가 아니라 이제 뭐 분양권 시장이라든지 뭐 입주 시장이라든지 또 전월세 거래량 뭐 이런 것들 전체적인 그 문제점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 이은영 연구위원님께서 뭐 보시는 이제 거래량하고 또 미분양 관련돼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것도 같이 한번 그러니까 재고 시장하고 또 신규 주택 시장의 거래량 이거 같이 설명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서울은 25개 자치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개 자치구의 인구를 보게 되면 뭐 적으면 30-40만, 많은 데는 60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한 개 자치구가 경기도 밖으로 나가게 되면은 하나의 시죠. 규모로 봤을 때, 인구 규모로 봤을 때. 그런데 서울에서 거래량이 1000건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나누기 25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한 개 자치구에서 한 40건 정도 되죠. 1300건의 거래량이 있다고 하면 그래봤자 50건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40건, 50건 정도의 월별 자치구 내의 거래량을 이게 시장이 활성화된 것이냐라고 볼 것인지 아니면 이 정도 가지고는 좀 활성화까지는 어렵다라고 볼 것인지는 개인 판단입니다. 그런데 제 경우에는 그렇게 활성화된 것까지는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증가 정도는 뭐 종전에 너무
좀 거래를 힘들게 했었죠. 1년 전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은. 그래서 거래가 많이 억눌리다 보니까 조금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숫자가 전 대비해서 증가 정도를 보게 되면 좀 많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절대적인 수치를 가지고서는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주택 뭐 미분양 정도 미분양 주택은 이건 사실 거의 올해는 확정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택 분양이라고 하는 게 오늘 결정해서 내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올해의 분양에 들어가는 물량들은 이미 사업 계획 자체가 작년, 재작년 이전에 시장 상황이 제일 좋을 때 계획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 중에서 좀 시장 안 좋으니까 좀 보류하자라는 상황이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보류가 안 되는 곳들이 있죠. 이미 다 벌려놓은 곳들이 있고 이거 그냥 너무 쥐고 있자니 가만히만 있어도 고정비가 나가는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할 수 없이 그냥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물량들이 시장 상황이 제일 좋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계획이 됐다가 올해 갑자기 안 좋을 때 나가는 겁니다. 이러면 이거는 뭐 딱히 뭐 정부가 책임지라고 할 상황도 아닌 거고 크게 한 번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사실 없습니다. 시장에서 시간을 두고 흡수가 되도록 하는 게 가장 최선입니다. 그 때문에 이제 기존 주택이나 뭐 분양도 마찬가지죠. 주택 수요가 어떻게 될 것이냐고 하면은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좋은 지역 먼저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지역 먼저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들도 사람들이 빚을 엄청나게 내서 다들 들어갈 만한 상황도 아니죠. 이제 기준금리가 올랐다는 얘기는 사실 올랐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기보다는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게 지금 오른 게 다 오른 거냐라는 겁니다. 앞으로 변동성 자체를 확신할 수가 없으면 사람들은 대출을 크게 못 하죠. 그럼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매물들은 이제 급매 중심으로 실수요 중심으로 조금씩 소진이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 상황이 아무리 안 좋은 상황에서도 집을 살 사람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가능하냐면 전세 계약을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집값이 가장 많이 올랐을 때. 그런데 그분들은 그 전세금을 자기 돈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 집값이 조금 내리게 되면 전세금에다 조금만 보태면 집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집을 사시려는 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분들은 집을 늘려야 되거나 지역을 바꿔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뭐 시장이 아무리 나빠도 시장에서 집을 사고 팔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렇게 수치 자체는 많을 수가 없는데 그렇게 많을 수가 없는 수치가 조금씩 거래로 가시화되는 것이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1,000건, 1,300건 정도의 거래량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장은 그렇게 뭐 좋을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일단은 가격 조금 조정됐고 그다음에 이제 저쪽 지역까지는 그래도 좀 살아도 괜찮겠다라는 것들은 개인들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지금 매입하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딱 그런 분들은 여력이 있으신 분들이 지금 시장을 보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주택은 이 정도가 되는데 이제 그 상업용 부동산이 있으시죠. 근데 이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아파트 얘기 끝나고 다 이따가 딴 얘기 나오게 되면은 그때 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제일 처음에 이제 거래량만 우선 갖고 얘기를 하는 줄 알고 간단하게 얘기하고 끝냈는데 갑자기 제 이야기가 약간 오해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거래량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에서 이제 1월 달에 거래량이 1,300건이 조금 넘는 것으로 확정됐다는 것은 제가 그것으로 인해서 봄 기운이 좀 보인다는 것은 이제 이 거래량이 충분히 시장이 활성화될 정도의 거래량이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지금 그 동안에 이제 우리 거래량이 거의 1,000건 아래로 700~800건에 불과하던 부분들이 지속이 되어 오면서 시장의 위기 이야기들이 이제 우려들이 상당히 많은 상태였는데 그 부분을 타개할 수 있는 또 탈출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의 빛이 보인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미분양과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미분양이라는 것도 분양이라는 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요. 그동안에 우리가 금리를 이야기할 때는 수요 측면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접근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분양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택 시장에서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미분양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7만 호가 넘는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만 호 건설 시장에서 생각할 때 견뎌낼 수 있는 미분양이 있더라도 충분히 견뎌낼 수 있는 그 규모 자체를 미분양의 규모를 보통 6만 호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뭐 다른 의미도 있겠지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건설 시장에서 경험적으로 이 정도 있을 때는 그나마 있어서 수익성에 있어서 충분히 견딜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5년 내지 10년 동안의 그동안의 미분양의 수치를 갖다가 평균 내어 보니까 한 6만 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현재 6만 호, 7만 호 정도 돌파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우리가 이제 최대 물량이 16만 호를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그때 16만 호라고 할 때도 사실상 그 지자체에 신고되지 않은 물량까지 감안하면 건설업계에서는 당시로서는 20만 호가 넘었던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현재의 그 7만 호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이 계속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고요. 그런 부분이 가지고 있는 미분양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충격 부분이 어느 정도냐면요. 지금 상당히 10년 정도가 넘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당시에 대한건설협회라는 건설업자들의 대표 단체에서 회장을 맡았던 분이 사실은 천안 두정동에 2,000세대의 그 아파트 공급을 했다가 그것이 미분양이 나면서 그 회사 자체가 바로 파산으로 가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보게 된다면 이 미분양이 조금 늘어남에 따라 사실 미치는 영향이 우리가 단순히 7만 호가 넘었다 안 넘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건설 시장 내에 있는 그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클 수 있고 또 건설업계는 굉장히 위기 상황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있어서 서울을 비롯한 공급들이 조금 다시 재개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 업체는 보니까 이번에 물량들을 쏟아내면서 이게 마수거리라는 이야기가 이제 신문에 보니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분양을 하는 업체들조차도 사실은 시장에 대한 전망을 밝게 보고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인허가를 받고 나서 실질적으로 착공에 들어가야 될 수 있는 최대한 버틸 수 있는 기간이 주택법상으로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 이내에서 가장 시장 상황이 좋을 때 분양에 직접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그 지금 이번에 마수거리로 한 그런 건설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버틸 수 있는 시기가 이미 다 했기 때문에 수익성 여부를 떠나서 자기가 착공에 그나마 분양을 하는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아까 우리 오늘 강의를 해주신 우리 김 소장님 말씀대로 울산에 있던 대우건설과 같이 아예 포기를 하거나 선택을 해야 되는 그 기로에서 이제 분양을 선택했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거래량과 분양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생각보다 향후에 있어서도 굉장히 이제 우려할 만한 쪽으로 나갈 수 있는 요소들이 있지만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아까 봄 기온을 이야기한 것은 거래량 부분에 대한 증가와 함께 금리 부분과 관련해서도 오늘 이제 우리가 한국은행에서 어젠가요 그저께 3.5%를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는데 물론 그 부분과 관련해서 금통위 위원들이 향후에 있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인상을 더 추가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창용 한국은행 그 총재가 이야기한 바를 보게 되면요, 그 말한 속에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가능하지만 어떤 표현을 하고 있느냐면은 현재 상태에서 물가 경로상의 불확실성이 크고 그동안 가파르게 금리를 올린 만큼 이제는 그 효과를 봐가면서 추가 인상 여부를 판단하겠다. 그 말은 뭐냐면요. 금리를 그동안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그 갭을 줄이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우리도 따라가 많이 올렸습니다만 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물가는 안정시킬 수 있지만 또 하나의 부작용이 따르게 되죠. 뭡니까? 경기가 극도로 침체되는 굉장히 문제점들이 도출될 수밖에 없고요. 미국도 그 부분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에서도 현재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하더라도 한 뭐 0.5%라든지
많아야 정말 극단적인 상황에 가더라도 이제는 1% 내에서만 아마도 상승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든 미국이든 간에 실질적으로 금리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단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 물론 그렇게 더 올렸을 때 고통은 심하겠지만 이제 그 끝이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개인별 혹은 국가별 또 사회별로 그런 대응책들을 마련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저는 어느 정도 향후에 올 수 있는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최악의 상황들은 이미 다 경험을 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씩 우리가 너무 실망감과 좌절감이 아니라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주택시장을 바라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 최근 거래량이 한 1,300건이 넘었잖아요. 근데 참 이게 내용들을 보니까 한 5% 이상이면 이 주택가에서 5%는 굉장히 큰 의미거든요. 굉장히 적은 수치는 아닙니다. 1년이 지수로만 작년에 한 22% 정도 떨어지는 거니까. 근데 한 5% 정도 하락한 거래량이 한 40%가 하락 거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거래량이 늘어는 났는데 하락 거래 중심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이게 좀 수요자들이 좀 혼돈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김인만 소장님께서 뭐 거래량하고 하락 거래 이 비중이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좀 말씀을 주십시오. 네. 제가 앞서서 이제 발제 강의를 할 때에도 이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었죠. 작년 거의 2022년은 3월인가요? 4월 이후부터 이제 1,000건이 붕괴가 됐어요. 서울의 아파트가 한 180만 호 정도 또는 그 이상 정도 되는데 뭐 1,000건은 저는 큰 의미 없는 거래 절벽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서 이은영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5개 구로 나누면 뭐 40개, 뭐 30개, 40개, 50개 거래가 되는데 단지별로 따지면 한 개 단지에 한 개가 거래가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부동산들 다 손가락 빨고 있는데 저는 이제 추이를 보면 뭐 800개 하다가 1,300개 하니까 늘어났다. 뭐 1,000개 하면은 줄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차피 거래 절벽 상황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는 않고요. 하지만 분위기를 보면 12월보다는 1월이 거래량이 좀 늘어난 건 맞습니다. 사람들이 집을 살 때에는 이유는 딱 한 가지거든요. 실소유자도 그렇고요. 투자자도 그렇고요. 오르는 집을 사고 싶지 내리는 집은 절대 안 사고 싶습니다. 취득세 내고 재산세 내고 대출이자 내고 나중에 좀 남으면 양도세도 내야 되는데 그 얼마 내가 기대 수익률이 있는데 그걸 확보하지 못하면 들어가지 않거든요. 차라리 전세나 월세 사는 게 유리하단 말이에요. 집을 살 이유가 없어요. 실거주자라도. 작년 같은 경우는 어때요? 금리가 어라 하면서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진짜 급한 사람 아니면 사지 않는데 1월 달에는 이제 상황이 조금 달라졌죠. 바닥은 확인했단 말이에요. 정부에서 1.3 대책이 나오고 생각보다 과감한 규제 완화로 1차 바닥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들어가면 내가 손해를 보지 않겠다라는 수요자들이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1월 달에 거래가 좀 됐고, 이재문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례 보금자리라든지 살만한,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살 때는 구매 욕구하고 구매 능력하고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요. 구매 욕구는 집을 값이 오를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있어야 되고, 구매 능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대출을 받든지 자기 자본이 되든지 뭔가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소득이 늘어나진 않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두 가지를 다 해준 거죠. 규제 지역을 풀어줌으로써 구매 욕구를 조금 높여줬고요. 특례 보금자리 같은 걸 만들어줘가지고 구매 능력도 소폭 상향 조정을 해줬기 때문에 기다리던 분들이 이 정도면 내 요구 수익률을 충족시켜 줄 만하다라는 판단 하에서 들어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집주인들이 또 가만히 있지는 않죠. 시장을 바라보는데 집주인들은 고점 대비 예를 들어서 10억 원 아파트가 7억 원으로 떨어지게 되면 3억 원이 떨어졌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매수자들은 무슨 소리야, 3억 원 하던 아파트가 5년 만에 10억까지 올랐는데 7억 원 떨어지는 게 떨어지는 거야 라고 집값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7억 정도가 저는 딱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집주인들은 이 정도 거래가 되면 당연히 호가를 올리게 되고요. 7억 5천, 8억까지 올리게 되고, 시장의 매수자들은 무슨 소리야, 나는 8억까지 올라가게 되면 지금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잖아요. 금리가
아직 인상이 끝나지도 않았고요. 금리는 세 가지 포인트로 봐야 되는데 금리 인상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 것인가. 두 번째, 인상된 금리가 그러니까 고점에 있는 금리가 얼마나 유지가 될 것인가. 세 번째, 인하가 됐을 때 얼마나 빨리 인하될 것인가. 이 세 가지가 중요한데 지금 첫째 관문도 통과하지 않았거든요. 언제까지 상승할지도 몰라요. 뭐 한 번 더 올라갈지 두 번 더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고점 가까이는 왔는데 이게 더 올라갈지 덜 올라갈지에 대한 아직 확신이 없고 멈추더라도 만약에 한 번 정도 더 올리고요. 3.75에서 멈추더라도 한 달, 두 달 안에 인하로 돌아서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6개월? 최소 6개월 정도는 지켜볼 것 같고요. 길면은 1년까지도 지켜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6개월 정도는 가장 높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한단 말이에요. 여전히 고통스럽고 내릴 때도 빨리 내려가 줘야 되는데 경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아니면 정부에서 빠르게 내리기는 어려울 거예요. 상황을 체크하면서 조금씩 내린다면 결국에는 금리 불확실성은 상당히 길다. 그리고 한번 떨어진 전세가 이제 거래는 늘어나는데 과거하고 다른 게 뭐냐면 2+2가 됐단 말이에요. 계약갱신 청구. 한번 내려간 전세가 다시 빠르게 올라가기에는 시간이 필요해요. 한번 내려가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 가격이 오르면 무조건 계약갱신 청구를 한단 말이에요. 4년 걸리고 주택임대사업자를 많이 등록을 했기 때문에 5% 이내로 못 올려요. 그래서 생각보다 신규 거래에 대해서 이제 가격이 올라가 줘야 되는데 경기도나 인천 같은 경우는 또 물량 자체도 많아요. 그래서 전세도 빨리 올라가기는 힘들겠다. 그런 상황을 보자면 지금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잖아요. 매수자들은 집을 사려는 분들은 내려 가격 더 내리면 살게. 최근에 분양시장 상황을 보면 전화는 많이 오죠. 긴가민가 해가지고 전화하면 분양가 얼마예요? 전용 84 10억입니다 라고 하면 아직 정신 못 차렸네. 가격 더 떨어뜨려야지. 할인 분양 안 해 너희들? 나는 시간 많어 라고 전화를 끊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수자들은 아직은 우리 편이야. 그동안 최근 몇 년 동안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매도인이 우위 시장이었지만 당분간은 매수인이 우위 시장이야. 나는 급할 거 없어. 가격을 뚝 떨어뜨리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 라는 수요가 강하고 사실 매도인들은 더 불안해요. 이게 끝일까? 이러다가 또 떨어지면 어떡하지? 대출이자 부담이 올해 안에 해결이 될까에 대한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호가를 올려도 불안해요. 그래서 당분간은 매수자 쪽에 좀 더 무게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랠리는 좀 지속이 될 수는 있겠지만 쉽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V자 반등을 하기는 좀 쉽지 않겠다. 여러 가지 상황이. 그래서 우리는 전략은 L자가 1년에서 3년 정도는 갈 수도 있겠다. 보합세가. 그래서 저는 전략 자체가 집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2, 3년 정도는 충분히 대출 이자를 내면서 버티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매수자라면 자기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지 간에 금리나 전세의 대외적인 변수가 크게 바뀌지 않는 한은 당분간 이런 랠리가 좀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거래 관련돼서 이야기를 주시고 뭐 심리 얘기를 주신 것 같은데 최근에 서울 기준으로 보니까 매매 수급 지수가 한 66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100을 기준으로 두는데 100을 넘어서면은 이제 매도자나 공급자들이 우위인 시장이고 100을 밑으로 하면은 이제 수요자나 매수자가 우위인 시장인데 66이라면은 아직까지는 그 100에 못 미친다. 그러니까 뭐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면 뭐 제 지인이 몇 년 전만 해도 한 9억 정도 되는 집을 사러 갔더니 집주인이 10억 되면은 팔을게. 그때 돈 들고 와 그랬대요. 그래서 좀 돈이 좀 모자라고 애들 키우기가 좀 힘들어서 포기를 했대는데 최근에 연락 왔대요. 9억에 사겠냐 그래서 이분은 이제 제가 6억인데 6억에 팔 거면 전화 주세요. 뭐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분위기가. 예, 하고 요즘에 예전엔 집 들고 흔드는 사람이 우위였다면 지금은 돈 들고 이렇게 흔들어서 팔래 말래 뭐 이런 시장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흐름 자체가 지금 이제 거래량이 좀 반등을 하면서 이게 수급 지수가 또 올라갈 수도 있고 또 낮춰질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직까지는 수요자가 시장을 좀 압도하고 있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변호사님께서는 또 재개발 재건축 관련돼 가지고 실무를 많이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시장과 또 공급과 미분양 이야기들을 주신 것 같은데 최근에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서는 뭐 거래에 대한
것들이 좀 문의들이나 아니면은 또 개발에 또 좀 시도를 하시거나 뭐 그런 분들이 좀 있는지. 왜냐하면은 사실 예전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어떤 뭐 지방이나 수도권이 서울시장을 바라보고 있듯이 또 서울시장 안에서는 재건축 시장의 동향들에 관심이 많거든요. 최근에 음마아파트 뭐 추정 분양가 얘기 들어보니까 평당 7,700만 원 얘기가 나와가지고 재건축 재개발 시장도 동향이나 그쪽에 뭐 거래 상황이라든지 현실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같이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이제 1.3 대책 이후에 재개발 재건축 시장도 조금씩 거래가 늘어나는 분위기이기는 한데 고가보다는 중저가 위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가 같은 경우는 사실 강남 재건축 시장이겠죠, 대부분이. 그렇게 되면 이제 아까 소장님 그 발제하신 것처럼 강남은 상당히 올해 뭐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일단 그 공급 물량이 너무 입주하는 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전세 물량이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강남에서 보면 2023년, 24년 입주 물량이 한 3만 3천 가구 정도가 돼요. 이게 얼마나 많은 수치냐면 2008년부터 2020년까지는 평균적으로 7천 가구 정도가 이제 입주 물량이 있었는데 2023년, 24년에 이제 3만 3천 가구가 된다는 거는 굉장히 입주 물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개포동 같은 데도 지금 전세가가 7억까지 떨어졌다. 막 이런 기사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전세값이 떨어지면 어쨌든 간에 이제 매매가도 같이 동반해서 하락하는 현상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강남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거기다가 1.3 대책에서 다주택자 규제가 많이 완화가 되고 있고 최근에도 이제 추가 규제를 또 완화하겠다라는 이제 발표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기존의 똘똘한 하체로 가는 이제 고가 주택에 대한 수요들이 좀 분산이 돼서 이제 그 좀 중저가 위주로 좀 수요가 옮겨갈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다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게 9억 이하 주택에만 또 가능하고 5억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DSR 적용을 안 받죠. 그리고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금리가 낮아지면 그때 그냥 갈아타셔도 별다른 부담이 없는 대출이고 지금 시중금리보다 뭐 3, 4%대로 나오고 있으니까 상품들이 그래서 금리도 좀 이게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상품이죠. 그래서 실제로도 굉장히 인기가 많아가지고 이게 첫날은 뭐 접속이 안 될 정도라고 했으니까 그렇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고려해봤을 때 사실 중저가 주택이나 뭐 이런 그 재개발 재건축 중에서도 위주로 좀 그 수요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긴 한데 대표적으로 이제 노도강 지역도 이제 호가를 좀 올리고 그리고 금매들이 많이 소진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구별로 따지면 한 40건 정도 거래된다라고 하셨는데 상계동 같은 경우에 재건축 단지가 1월에만도 25건이 거래가 됐을 정도니까 좀 이제 거래가 활발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제 상계동 재건축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한 15단지가 지금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굉장히 대규모로 주택이 공급되는 곳이고 여기가 이제 그 용적률이 150%에서 220%까지 포진이 되어 있는데 상계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는 93%로 용적률 같은 것들도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여기는 좀 평형이 다 작아서 그래서 이제 재건축을 했을 때 조합원 평형을 많이 늘리는 방향으로 가다 보면 일반 분양분이 별로 없어서 추가 분담금이 좀 많아질 수는 있다라는 생각은 하셔야 되는데 근데 추가 분담금이 많아진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내부담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기는 어렵고 어쨌든 조합원 분양가로 저렴하게 분양을 받을 수 있으면 나중에 시세대로 팔았을 때 내가 차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좀 접근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수도권 쪽에 어떤 재개발 구역인데 입주가 좀 가까운 것들 이제 투자를 또 가능하실 수도 있거든요. 한 3, 4억대 투자로.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성남 원도심 재개발 쪽이라던가 뭐 광명 쪽 이런 데는 입주도 가까워오고 가격도 지금 프리미엄 많이 조정을 받았어요.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3, 4억 투자로도 좀 진입할 수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볼 때 어쨌든 고가보다는 중저가 위주로 좀 수요들이 많이 생길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은 뭐 강남보다는 노동항이나 성남, 강남 이쪽에 수요가 좀 늘어나면서 뭐 거래량이 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토론 뭐 얘기하다 보니까 이따 또 3부를 진행해야 돼서 뭐 아주 한 1, 2분 정도
뭐 한 번씩 발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하나가 있는데 이게 저도 참 많이 듣는 얘기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좀 많이 갖는 그 질문이에요. 우리도 뭐 하도 말이 바뀐다는 소리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계속 공급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올해서부터는 공급에 대한 부족론에 대해서 별로 얘기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규제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규제를 풀면은 집값이 떨어지는데 여기서 규제를 풀면은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니 규제를 해서 집값이 올랐으면은 지금 규제를 풀면은 더 안 되는데 규제를 왜 자꾸 풀려고 그러냐? 그러면은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더 떨어지는데 뭐 그런 질문들도 하는데 규제와 뭐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이 되겠죠. 정책과 관련된 얘기들 공급하고 또 규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각자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뭐 투자나 이런 거보다는 본인 이제 또 여기 계신 부동산 분 또 전문가 분들이시니까 본인들의 뭐 철학적인 내용도 좀 하나 좀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두 박사님? 규제 때문에 집값이 오릅니까, 떨어집니까?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조금 재밌는 간단한 걸 하나 좀 말씀을 먼저 드리고 금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지금 금리가 지금 이제 많이 올랐다. 언제까지 오를 것이냐 이 얘기만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현재 지금 아마 2월 22일자로 보게 되면요, 시중의 5대 은행의 주담대 주택담보대출의 대출 금리가 평균적으로 지금 6.42%예요. 자, 그런데 현재 지금 우리가 기준금리는 3.50에서 멈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정부에서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들이 과도한 이익을 남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대출금리가 오히려 지금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건 아마 뉴스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금금리 그러니까 대출금리는 아까 6.42까지로 오히려 최고 8.12%를 찍었다가 지금 내려왔거든요. 내려온 상황인데 예금금리는 어떠냐면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실 겁니다. 한때는 예금금리가 뭐 신협이나 이런 데의 경우에서는 거의 6% 가까이 올라갔었는데 최근에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2월 22일자로 보게 되면요, 시중 5대 은행의 경우에는 예금 금리가 3.6%입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을 원래 정부가 소비자 물가 지수, 즉 소비자 물가를 방어할 수 있는 최대 목표치를 얼마로 잡고 있느냐면은 3.5%로 잡고 있어요. 그러면 물가를 잘해야 3.5% 인상되는 선에서 막는데 지금 예금 금리가 3.5%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당장 주택 가격에 대한 기대가 없으니까 내가 현금을 갖고 있으면은 나는 예금 금리에 대한 수익이 있는 거니까 나는 자산 관리를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왜냐? 내가 돈 갖고 있는 것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은 정부의 의도대로 물가가 안정된다고 하더라도 나는 결국 본전치기만 하는 거예요. 그걸 잘 생각해 보시면은 거기에다 이자 소득세까지 내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 자산의 가치는 매년 아주 물가가 안정된다고 하더라도 조금씩 손해 보고 있는 부분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는 점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아까 이제 뭐 규제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규제를 공급 부분에 대한 문제가 없는 식으로 지금 상당히 주택 시장에서도 관심사가 없어져 버렸죠. 그런데 그러면은 공급 부분에서는 향후 문제가 없느냐? 우리가 대선 과정에서 보게 되면요, 여야 가릴 것 없이 당시에 후보들이 모두 다 공급 물량을 엄청나게 쏟아내게도 내가 집권하면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심지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최대 350만 호까지 임대주택 포함해서 뭐 공급을 하겠다. 370만 호까지 나중에 이야기됐고 지금 현재 지금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250만 호를 이야기했다가 얼마 전에 국토부가 거기다 20만 호 더 붙여서 27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에 대해서 시장의 반응은 뭐냐면 아무도 그에 관심이 없어요. 왜? 지금은 늘린 게 집값 저렴한 집값들이 늘려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수요 심리가 굉장히 위축되면서 수요가 아주 물밑으로 많이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공급이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는 미래의 부분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고 당장에 보면은 당장에 꺼야 되는 불은 아닌 것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규제를 일단 공급 부분은 저는
시장이 정상화되는 쪽으로 해서 수요 심리가 살아나게 되면은 현재 양극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전국에 있어서 공급이 부족해지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서울 등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분명히 공급이 부족한 현상들이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저는 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 지방 같은 경우 지금 뭐 대구라든지 울산이라든지 이런 쪽의 경우에는 향후에 2, 3년간에 있어서 이 수급 상황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전국이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양극화 속에서 각각의 지역마다 다른 어떤 상황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규제 부분을 굳이 지금 부분에 있어서 가격도 떨어지고 있는데 풀어야 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이전 정부에서 투기 수요를 억제시키거나 잡는다는 명분으로 해서 굉장히 부동산 시장에 과다한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은 지금 정부가 바뀐 가운데서도 그러면 규제가 대부분 다 완화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1.3 대책 등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완화하려고 현재 윤석열 정부가 노력을 했지만 입법부가 지금 야당에서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법을 고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여전히 전혀 바뀌어지지 않은 상황이고요. 또 정책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야당의 요구들이 상당히 현재 윤석열 정부의 의사와는 좀 반대되는 의견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예를 들면 종부세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세율이라든지 어떤 그 기본적인 공제 상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수정됨으로 인해서 사실 지금 정부가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돼 있죠. 그러면 향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규제를 완화해야 되는 이유 자체는 뭐냐면요, 저는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 불가피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국에 있어서도 금리 인상이 되고 미국의 경우에도 지금 주택 가격은 굉장히 약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에서 주택 가격이 너무 하락하니까 정부가 우리나라 돈으로 30조 원이나 되는 돈을 최근에 부동산 시장에 경기 회복을 위해서 투자를 하겠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보게 되면 우리의 시장 자체는 금리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체질의 부동산 시장이 아니라는 거죠. 아직도 굉장히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그런 규제로 굉장히 첩첩산중으로 지금 덮여져 있는 그런 시장, 정상화되지 못한 시장이기 때문에 나중에 시장의 여러 가지 수요 심리가 회복되고 난 뒤에도 과연 이런 시장 자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면서 수요 공급의 균형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시장의 거래 질서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냐, 제가 볼 때는 현재의 상황으로는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정상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의 수급 상황의 변화와 상관없이 일단 규제는 완화돼야 된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또는 중장기적으로 볼 때 균형적인 시장의 균형을 위해서는 저는 시장 안정화가 돼야 되고요. 시장 안정화는 주택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게 안정화가 아니라 가장 변동률이 최소화되는, 주택 가격이 일정한 수요 공급에 의해서 균형점에 이르게 되고 그 부분이 큰 변동 없이 제가 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내의 변동률을 가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장이 가장 우리가 이상적인 시장이 아니겠느냐. 그런 시장을 위해서 현재의 과도한 규제들은 당연히 지금의 수급 상황의 어떤 그런 가격의 변화와 상관없이 저는 완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주택 공급 얘기가 계속 나왔었죠, 최근 몇 년간.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주택 공급이라는 걸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이 사실 없진 않아요. 주택 보급률 뭐 이런 거 얘기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전국적으로 100이 넘었고 서울에서는 100이 된 적은 없지만 그래도 꽤 높죠.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주택 공급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만한 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개개인이 저 정도 집이면 나도 들어가 살만하겠다라고 하는 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주택 보급률을 계산할 때 나오는 집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어디 뭐 재개발 지역에 있는 그 어두침침한 집들이나 뭐 산동네 위에 있는 집들 이런 거 다 집입니다. 그런데 특히 연령대가 낮은, 그러니까 더 젊으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그런 집에 대한 수요가 잘 없죠. 이제 그런 집들은 피치 못하게 이제 사시는 유형이 좀 많죠. 이 전세에 들어가시는 때 생각해 보면은, 왜냐하면 빌라보다는 아파트를 선호하시잖아요. 그런 맥락에서요. 그래서 지금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라고
몇 년 동안 여야 합의가 됐고 이번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는 그런 수준의 집을 좀 더 많이 공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 그럼 결국은 서울하고 이런 지역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때문에 뭐 공급을 지금 해야 되느냐, 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집들은 노후화되고 있죠. 이미 그러니까 제가 학생 때를 생각해 보면 제가 학생 때는 90년대에 준공된 아파트가 낡은 아파트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90년대 준공된 아파트들도 뭐 재건축 얘기를 하고 노후화 얘기를 하는 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에 집값 내렸는데 공급 뭐하러 하냐가 돼버리면 그 낡은 집들 계속 남는 거예요. 그럼 이게 또 10년 뒤, 20년 뒤에 또 애물단지 짐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그래서 공급 계획 나오는 거는 그렇게 보시면은 맞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규제 완화가 지금 필요하냐였는데 사실 이번 정부 들어오면서 나왔던 규제 완화는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정상화라는 얘기였죠. 그러니까 이전 정부에서 투기세로 잡겠다고 너무 혹은 뭐 이런 식으로 규제가 좀 너무 강화됐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완화해서 시장을 정상화시키겠다라는 맥락의 규제 완화입니다. 그런데 그럼 규제 완화 지금처럼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해보게 되면 사실 지금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1년 전, 2년 전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뭐만 나오면 집값이 요동을 쳤죠. 특히 재건축 단지들. 실제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뭐 누가 뭐 한마디 하면은 다음날 호가가 올랐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격이 요동치는 시기에는 오히려 규제 완화가 어렵습니다. 그거 하는 순간 뭐 정부가 집값 올렸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뭐 웬만한 거 나오면 집값 안 변해요. 그 뭐 1월 달에 나왔던 거, 2달 전에 나왔던 거, 그게 만약에 1년 전에 나왔으면은 재건축 단지, 기타 어디 수혜 단지 다 분석돼서 나오고 가격이 요동을 쳤을 겁니다. 근데 지금 웬만한 걸에서는 안 나와요. 그러면 지금 규제 하나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처음에 꺼냈던 얘기가 공급 확대에 대한 얘기였죠.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할 만한 살만한 수준의 주택을 새로 공급하겠다는 얘기. 그러면 그런 주택을 언젠가 작업을 해야죠. 뭔가 건물을 부시든 뭐 절차를 따라가든.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제도적이거나 어떤 규제들이 지금은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에 충분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처럼 뭐가 발표된다 한들 집값에 바로 반영이 안 되는 시기에 그런 걸 쭉 풀어놓고 몇 년 뒤를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영원히 하락할 거다, 뭐 영원히 상승할 거다 그렇게 믿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여기 안 나오셨을 거잖아요. 그냥 집 팔아서 현금 갖고 계시고 앞으로 영원히 폭락할 거니까 그냥 쓰시면 되는 건데 여기 나오시는 분들은 시장이 영원히 악화될 거라고 믿지 않으시는 분들입니다. 경험적으로 그렇게 보아오셨고요. 그래서 규제 완화가 지금 시점에서 크게 대규모로 나오는 거지 이게 지금 뭐 단순하게 집값이 하락하니까 집값을 떠받치려고 정부가 수를 부리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시기라면 좀 답이 안 나오세요. 이렇게 되면은 그냥 그렇게 믿고 사시는 거지. 뭐 앞으로 저희가 바로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이슈가 됐었던 그 노후 단지들, 신도시들, 서울의 노후 지역들 이거 다 어떻게 할 거냐라는 내용들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진행할 것이고 어떻게 미래 모습을 만들어갈 것이다라는 내용 자체가 이 규제 완화 지금 왜 하냐로 시작을 하게 되면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규제 완화라는 내용 자체는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제 판단에는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서 사실 어떤 것만으로 이제 하나의 변수만으로 해석하기가 좀 어렵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거 발제하셨을 때도 보셨겠지만 금리 같은 것들도 사실 요즘에는 굉장히 이제 금리가 높아져서 집값이 떨어진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상관관계가 없기는 하잖아요. 아까 보셨다시피.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종합적으로 결국에 집값을 구성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변수의 종류보다 더 중요한 거는
속도와 크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 집값이 많이 올랐던 거는 사실 좀 과격한 규제 때문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실제로 세금 같은 것들도 이제 양도세 같은 거 너무 높였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뭐 단기 1년 안에 파시면 거의 80% 가까이 양도세로 내게 되는 좀 과격한 규제였죠. 거기다가 대출 같은 것들도 그냥 15억이 무슨 기준인지는 모르겠으나 그거 넘으면 그냥 대출 아예 안 해주고, 전매 제한 같은 것들도 거의 막 10년씩 이제 전매가 안 되게끔 되어 있었고, 임대차 3법도 사실 좀 무리했던 게 기존의 임대차 계약 체결했던 것도 소급해서 적용하는 거는 사실 법 원칙에도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과격한 규제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영향이, 그 부작용이 결국에 집값을 크게 상승시키는 요인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정부 들어서 좀 집값이 하락하는 거, 이거는 사실 이제 그동안 살 사람은 다 샀다라는 것도 있지만 금리가 좀 인상 속도가 너무 빨랐다라는 점이 좀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 많이 하셨던 게 또 올해부터 공급이 좀 많아지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면은 가장 이제 좀 그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는 속도가 빠르고 또 크기가 큰 변수 위주로는 좀 어느 정도 집값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된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정부 규제를 완화하거나 강화한다라는 거는 경기 사이클에 있어서의 정부의 책무이자 의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정부의 책무를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의 이제 문제를 가지고 따지는데,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폭등하는 근저에는 정부 정책도 일종 영향을 미쳤겠지만 거시 경제에 있어서의 시장에 돈이 얼만큼 있느냐에 따른 유동성과 금리의 문제가 최우선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정책이죠. 자, 정부가 일을 하는데 주택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규제를 해야죠. 규제를 하면 이 규제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뭐를 같이 해줘야 되냐면 거시경제에서 금리를 같이 인상해줘야 되는 일을 같이 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해온 일은 뭐냐면 규제는 강화시키는데 돈은 푸는, 또 규제를 완화하는데 금리를 인상시키는, 이런 지금 시장 효과에 의해서 주택 경기의 어떤 그 시그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차례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규제를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어느 순간까지는 주택 가격이 올라간다. 학습된 효과죠. 그 다음에 규제를 완화한다라는 얘기는 주택 경기가 안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주택 경기가 안 좋게 됐을 경우에는 그 주택 경기가 경착륙에서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규제를 완화하면 완화할수록 주택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왜 이번 정부에서 6개월 동안 매달 규제를 완화를 하면서 했냐면 그만큼의 주택 하락 속도가 빨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착륙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 커졌다라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실물 경제에서 주택 가격이 실거래가를 따져보면 지난 6개월 동안 한 22% 정도 빠졌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면 다시 2019년 정도로 돌아갔다는 얘기죠. 그럼 2019년도에 주택 가격이 쌌냐 비쌌냐를 가지고 우리가 주택 시장을 판단해 볼 어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공급을 해야 되는데, 자, 주택 경기가 안 좋아지면 민간 사업자들은 절대 주택을 짓지 않습니다. 왜? 내가 지금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 지금 이 시기에 이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들어오면 분양가도 충분히 받지 못할 것이고,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데 금리가 많이 부담되니, 또 땅값도 떨어지지 않은 상태이니 내가 집을 짓는다 하더라도 무사히 엑시트를 못한다는 거죠. 결국에 사업에 실패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민간은 짓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정부는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 공공일 주택을 줄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임기 내에 270만 호를 공급할 거야. 근데 야, 지금 주택 경기가 안 좋으니까 우리 공공은 줄일 거야. 그러면 이것이 언제 다시 되겠습니까? 다시 반복되는 거죠. 우리 주택 경기가 계속 냉원탕을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주택 경기가 안 좋을 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주택기금이라든지 이런 돈을 가지고 공공을 꾸준하게 주택을 져준다라면 우리가 주택가격의 등락폭이라든지 이런 거에 어느 정도 보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기능이 지금 전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같이 주택시장을 바라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한 5, 6년 지나면 또다시 랠리가 시작되겠는데 그 다음에는 틀림없이 규제가 강화될 거야 라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주택 경기가 올라가게 되면 공급 부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주택 보급률이 사실 100%가 안 되는 상황에서 끊임없이 신규 주택에 대한 수요가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길어지다 보니까는 그 소비자들이 수요자들이 원하는 시기에 주택을 공급 못한다는 한계를 규제를 완화한다 그래서 해결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결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규제를 완화해서 주택을 이게 아니라 나중에 경기가 살아가게 되면 이제 너도 나도 외면했던 재건축 시장서부터 다 올라갈 수 이제 우리도 하겠다라고 시장에 참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냉온탕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급에 누가 붙었을 때 정상적인 실수요자들이 청약통장이나 이런 거를 통해 갖고서 들어오는 수요보다 투기적 가수요가 더 많이 붙기 때문에 공급을 아무리 한다 한들 일부 지역에서는 그 공급 부족에 대한 논란을 해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이것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반복을 그나마라도 줄여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정부가 시그널을 가지고 규제를 완화하고 뭐를 하고 제도적인 도입 장치를 만들어줬을 때는 결국에 민간이 시장에 들어오는 거를 감안해 갖고서 한다라면 지금 규제를 아무리 완화한다 하더라도 누구는 들어오지 않는다, 민간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최근에 겪은 어떤 사태가 있냐면 레고랜드 사태가 있었습니다. 레고랜드 사태에서 2,200억에 대한 지급 보증을 안 하겠다라는 게 일파만파가 돼서 한국 PF 시장이 전체가 들썩거려 가지고 거기에 200조 가까운 돈을 50조, 99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우리가 지금 메꿨는데 올 건설 경기 상반기에만 이 PF ABCP가 얼마냐면 23조 원을 리파이낸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자는 얼마가 올라갔냐면 2.3%에서 8.9%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규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양날의 칼이 있기 때문에 그 정부 정책이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면서 때로는 연착륙을 시켜야 될 필요도 있고 때로는 가격이 상승하는 거를 횡보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게 이 정책의 저는 순기능이라고 보고 공급 문제는 이 공급에 대한 투기적 가수요들이 진입했을 때 투기적 가수요들을 걷어낼 수 있는 장치를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안정은 또 다른 어떤 방향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주택 경기가 하락할 때는 서울과 지방이 동시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전세 가격은 상승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사태는 뭐냐면 서울과 지방이 동시에 같이 떨어집니다. 거기에다 뭐까지 전세 가격까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뭐냐? 이 경착륙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이 경착륙이 됐을 때 건설사의 부실화가 금융시장과 한국경제 전반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정부는 계속 규제를 완화할 거예요. 근데 이 규제 완화가 당분간은 주택시장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저는 그렇게 볼 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투자는 또는 내가 실수요자가 되고 이런 거는 타이밍이라는 거죠. 2007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고 건설사들이 부도가 났을 때 분양을 받으셨던 분들은 고가의 분양을 받았죠. 고점에서. 그리고 내가 막상 입주할 때가 되니 어떻게 됐죠? 30% 이상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소송을 하고 온갖 난무가 있는데 이 30% 빠진 분양 가격을 회복하는데 10년 걸렸습니다. 지금 우리 이 상태에서 지금 최근에 무슨 뭐 아파트 해서 정부가 1.3 대책도 풀어주고 다 해줬지만 뭐를 안 했냐면 2개 평형 84하고 5제곱미터만 완판됐나 그랬나요? 자, 그러면 정부가 그렇게 해주고 뭐를 해주고 했음에도 2개 완판된 거 말고는 나머지 분양에 대한 전혀 우리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발표를 못하겠습니까? 시장 상황이 안 좋은 거죠. 또 이것이 다른 시장으로 파급되는 영향을 막기 위해서 가죠. 덕분에 또 덩달아서 정책의 효과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횡보하는 어떤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시장을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들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마이크만 잡으면 왜 이렇게 말이 길어지는지 저는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하고 지금 공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집값 오를 때는 사실 집값은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을 하거든요. 수요가 공급보다 더 많아졌을 때, 공급이 수요보다 줄어들었을 때 집값은 오릅니다. 근데 최근까지도 이제 작년 또 그랬죠. 공급이 부족해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진짜 공급이 부족한 게 아니고 집값을 못 잡으니까 수요가 가수요가 생겨서 집값이 더 오른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수요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공급이 부족해 보였던 거죠.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규제를 쏟아부어도 집값을 못 잡으니까 가장 좋은 핑계가 공급 부족해. 나중에 우리가 지금 공급을 해서 5년, 10년 후에 충분히 늘려주면 안정이 될 거야. 지금 당장은 우리가 집값 못 잡아줘도 이해를 해줘라는 시그널을 준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고요. 물론 서울은 공급 부족해요. 절대적으로. 왜? 인구는 미어 터지고요. 과밀이고요. 수도권 지방에서도 서울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서울은 신규 택지가 없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아니면 새 아파트가 안 나오는데 재건축 재개발이 쉽나요? 여러 가지 규제들이나 주민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한번 추진을 해도 특별법을 만들어도 15년이 걸릴 겁니다. 일기 신도시들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시간의 일치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정부 정책 같은 경우는 집값이 오르면은 이제 오버슈팅이 되면 규제를 하고 집값이 내리면은 이제 풀어주게 되는데 왜? 경제에 영향을 주게 되니까 이 메커니즘이 변하질 않아요. 항상 똑같고요.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고요. 윤석열 정부 때도 그런데 앞으로도 저는 이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정부가 이걸 깨지를 못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겠다. 정부가 정책이 시장을 좀 리딩해야 되겠다. 규제도요. 필요한 규제들은 주택 시장이 어려우면 무조건 풀지 말고 기준과 원칙이 저는 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기준과 원칙이 뭐냐? 거래세냐 보유세냐 두 마리를 다 강화를 하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 때 문제가 된 거고요. 방향을 정해야죠. 거래세를 올릴 것인가? 거래세를 올리면 보유세를 낮춰야 되고요. 보유세를 올리면 거래세를 낮춰야 되고 그 방향이 정해지면 일관성 있게 밀어붙여야 되고요. 불필요한 규제들은 당연히 없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도 무주택자들은 집을 쉽게 살 수 있게 대출도 쉽게 할 수 있게 당연히 정책이 그렇게 돼야 되고요.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집을 사기 어렵게 대신 사회적 책무를 할 때 뭐 10년 장기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다주택자들은 집을 어느 정도 쉽게 살 수 있게 해줘야 되겠죠. 왜? 10년 동안 전세 가격을 못 올리면서 나름대로 희생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사회적 책무를 하는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집을 어느 정도 살 수 있게 해준다. 이런 기준을 정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집값 흐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답이 안 나오고요. 지금 또 집값 더 떨어지면 규제 더 풀어줄 거고요. 이러다 집값 오르면 또 규제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이야기를 이렇게 해도 사실 답이 없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앞으로도 안타깝지만 저는 이런 메커니즘으로 더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규제를 하면은 뭐 또 집값 떨어지면 규제를 하고요. 또 건설 회사들은 물 들어왔을 때 노젓는다고 주택시장 분위기 좋을 때 밀어붙여가지고 지금 입주 물량 미어 터지고요. 미분양 증가하고요. 3년 5년 지나면 또 공급 부족해질 거예요. 왜? 안 지으니까. 지금 토지 확보한 것도 팔고요. 막 포기하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이 부작용이 3년 5년 후에 또 나오거든요. 그럼 그때 되면 또 집값이 오를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우리가 리딩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흐름을 잘 읽어서 우리는 현명한 판단을 하고 매도 매수 전략을 본인들이 세우는데 부디 이 메커니즘을 잘 이해를 해서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1분만 할게요. 예, 제가 아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는 잠깐 이해가 잘 안 돼서 이러는데요. 하나 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진국 우리가 지금 OECD에 가입을 했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국민소득 기준으로 해서 이미 선진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입니다. 선진국인데요. 이 부동산 시장에서 선진국 가운데 이렇게 규제를 하는 나라가 있나요? 없습니다. 이렇게 규제를 하는 나라는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 제가 언급했던 중국입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또 과열되면 거기에 막 규제를 했다가 그다음에 이제 또 지금 좀 침체되면 또 막 부양하는 식으로 하는데요. 그 부분을 우리가 굳이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정치 기조나 이런 걸 볼 때 중국과는 다른데 그걸 따라갈 필요가 있을까 이런 부분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막 이야기하다 보면은 정부가 공공에 있어서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 이야기 나고 공급을 왜 어떨 때는 하고 어떨 때는 안 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하다 보면은 이번에 또 지금 아마 민주당에서 또 기본주택을 전에 이제 선거 때도 이야기했었는데 기본주택 공급을 확충하는 쪽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이 부동산을 이야기하다 보면요, 과거 문재인 정부 때도 항상 이야기하던 것 중에 하나가 주택의 질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항상 양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요, 실제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아까 어떤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원하는 주택,
그러니까 주택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모두 다 숫자로 아무리 카운팅 된다고 한들 여러분들이 관심 없는 주택들이 아마 절반쯤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주택은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는 부분들이 이미 기대 수준이 다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한 숫자를 양적인 측면에서만 이야기하는 것도 문제고요. 그 다음에 왜 LH가 분양가도 규제하고 또 주택 공급에 LH가 직접 나서야 될까요? 저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데 LH는 예전의 모습으로 택지 공급만 공공성이 있는 택지 공급만 필요한 부분에서 나서고 주택 공급은 민간에 맡겨놔도 충분히 될 만큼 업체들도 많고 한데 왜 그럴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지금 어떤 분들이 많고 제가 맞다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많은 정부나 이런 쪽의 생각들 속에서 조금 오류랄까 모순이랄까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 하는 부분들을 시간이 나면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예. 뭐 이제 정리를 하면서 3부 들어갈 텐데요. 뭐 제 의견을 간략하게 좀 드려보면, 뭐 저도 주택 가격에 대해서 뭐 다양한 그 연구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는 편인데요. 우리나라도 2014년 이후로는 그 글로벌 금융 시스템하고 굉장히 닮아가 있고 그 이후로는 글로벌 주택 가격하고 굉장히 동조해서 가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근데 주요국들이 이제는 공급 정책으로 주택 가격을 조정한다라기보다는 통화 정책 중심으로 주택 가격을 조정을 하는 게 트렌드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왜냐하면은 2014년 전하고 지금의 주택 가격의 총 대출 금액하고 주택 가격의 금액이 다 달라졌고 그 금액의 유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옛날처럼 집값을 하는 것보다 그 총 금액의 이자율 1, 2%만 건드려줘도 굉장히 체감하는 게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18년도가 우리나라 주택 가격 중위 가격이 한 7억 8천 정도 했어요. 근데 지금 작년 기준으로 하면 12억 8천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금리가 3%고 즉 작년이 한 4.8% 정도 돼요. 그걸 이제 반 정도 나누면 한 4% 기준으로 해도 이게 금리의 4% 중요하고 앞으로의 기준금리가 동결을 한다라고 해도 주택 가격이 상당 부분 많이 변해 있기 때문에 거의 곱하기 금리잖아요.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일정하게 조정되기 전에는 많은 수요자들이 좀 찾아가기가 좀 힘들겠다. 그리고 주택 공급의 그 질도 좀 중요하긴 한데 한 7,700만 원, 한 1억 가까이 되는 그 주택의 공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수요가 얼마나 되어 있냐. 그러니까 뭐 소득에 맞는 그 지역 안에 공급도 필요하고 적정 규모 안에서 공급도 좀 필요하다. 근데 점점 트렌드 자체가 시간이 지날수록 공급 정책보다는 통화 정책 중심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항상 최근 들어가지고 뭐 어떤 정부의 입김이나 이런 것들도 뭐 조금 이제 경제 그쪽을 갖고 있는 분들이 힘이 상당 부분 많이 강해진 그런 흐름으로 있으니까 과거의 사례도 참고해서 들어보시고 앞으로 변화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영국 같은 경우도 주택가격이 폭등했을 때 영란은행에서 기준금리를 한 5% 정도 올리고 나서 주택가격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그런 것들 좀 참고를 하시고 3부 접근하실 때 뭐 질문하시고 그럴 때 같이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3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요. 네.